반갑습니다.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존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 첨가물 중에서 59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식품 공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식품 첨가제 중에 하나인 보존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보존료가 화학 보존료를 사용을 하고 19세기부터 그리고 1800년대에는 캔닝이라는 기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캔깡통을 살균을 해서 보관을 하는 형태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고대 시대에도 방부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천연 방부제를 가지고 있었고 소금이라든지 훈연이라든지 건조를 통해서 이렇게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보존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연 보존료와 화학 보존료입니다. 이 천연 보존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금이라든지 설탕, 식초, 마늘, 자몽종자 추출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천연 보존료가 존재를 해왔고요. 이 19세기 후반부터는 이 화학 보존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화학 보존료 같은 경우에는 벤조산염, 아황산염, 그리고 소르빈산, 그리고 소보산 같은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보존료가 생기면서 손쉽게 천연 보존료를 대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화학 보존료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 보존료 같은 경우에 식품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몽종자 추출물이고요. 그리고 화학 보존료 중에서는 소보산,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소스 공장에서 그리고 식품 공장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보존료의 종류를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 소보산과 그리고 안식향산 나트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할 때에는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잔류량 검사를 통해서 이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0.05% 미만이 검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소보산 같은 경우에는 0.2% 이하로 검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식품법을 위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식품 자체를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식약청에서 제한을 두고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보존료들입니다. 천연 보존료 같은 경우에는 자몽종자 추출물, 그리고 비타민C,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몽종자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쓴맛이 나고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품의 맛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단가 때문에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보존료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건강 문제 중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복용을 할 경우에 일부 보존료 같은 경우에는 발암 물질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가장 큰 문제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료의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 품질을 저하를 시키는데요. 첫 번째로는 맛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존료 중에는 무색무취한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맛이라든지 향이 나는 것들이 또 신맛을 내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맛 자체, 우리가 내고자 하는 맛 자체에 그런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없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파괴를 합니다. 아황산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을 파괴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파괴하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화학 보존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토양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규제와 안전성 문제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95가지의 식품 첨가물을 정확하게 식약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제품 같은 경우에 대한 안전성 문제들을 정확하게 검증을 하지 못하고 사용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보존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연 보존료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도 힘들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인체에 훨씬 더 좋기는 하지만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소비자의 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보존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보존료가 실제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우리의 인체에 무해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건지 정말 규제를 받고 있는 안전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이런 인식들은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그 화학적 식품 첨가물을 사용했었던 과거의 사례들이 지금까지 고객의 인식에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보존료에는 장점이 없을까요? 분명히 장점도 존재를 합니다. 이 화학 보존료 같은 경우에도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식품 보존료를 사용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유통기한, 몸에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기한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신선도를 유지를 하기 위함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미생물 활동이 많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식중독에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 보존료는 식중독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제품들을 식품 보존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점으로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유통기한이 넓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폐기될 수 있는, 소비자한테 공급이 된 이후에 폐기되는 폐기물이 줄어들고요.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격까지도 낮춰줄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품의 가용성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걸 겨울에도 먹을 수 있고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거를 다음 해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들로 인해서 제품의 그 가용성이 증가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때문에 식품 보존료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 화학 보존료를 가장 쓰는 이용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비용의 효율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대량 생산도 가능하지만 유통에 있어서도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소를 파괴하는 부분이 단점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또 반대로 영양소를 보호하는 기능도 분명히 보존료에 존재를 하고요. 외형 자체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처럼 보기 좋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적 장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장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공정을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과도 직결이 되고 대량 생산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들, 이것이 바로 보존료가 만들어지면서 이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중에서 보존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근대에 이르기까지 보존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했습니다. 19세기에 화학 보존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무래도 소비자의 인식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약청에서 기본적인 관리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고 그 중에 보존료 같은 경우에는 함량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가 있는 잔류량 자체를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체에 무해한 정도의 제품이 들어가 있다, 함량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효율적이실 겁니다. 합리적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 산업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쪽에서도 비용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학 보존료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싫은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식품 함량 표기를 보시고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존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